네, 안녕하세요. 청하수입니다. 오늘은 소설 삼국지 연의가 아닌 실제 역사서에서의 진짜 조조 인생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삼국지 무제기, 이게 조조전이에요. 태조 무황제, 즉 조조는 패국 초연 사람이다. 정사삼국지라는 역사서는 보시다시피 태조 무황제, 즉 조조를 황제 대접을 해주고 있는 거죠. 조조 생전에 직접 황제가 되진 않았지만 성은 조, 이름은 조, 자는 맹덕으로 한나라 상국 조참의 후손이다. 이 조참이 누구냐면요, 한나라 개국 공신이에요. 근데 이게 좀 갸웃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조 할아버지가 조등, 아버지가 조숭인데요. 근데 이 할아버지 조등이 환관이거든요. 즉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들 조승은 양자입니다. 다만 이 조조는 아버지 조승의 친자예요. 근데 조조의 이 친아버지 조승이 근원적 정체가 불투명합니다. 정사삼국지 저자 진수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어요. 조조 아버지 조승의 출생 본말은 상세히 알 수가 없다. 조조 아버지 조승의 근원적 정체에 대해 알 수가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진수가 정말 몰라서 이렇게 쓴 거냐, 아니면 정체를 아는데 감추려고 한 거냐. 정사삼국지 배송지 주석본에는 이런 내용이 또 달려 있습니다. 오나라 사람이 지은 조만전과 곽반의 세어에서 아울러 이르기를 조승은 하우씨의 자손으로 하우돈의 숙부다. 조조 친아버지가 원래는 조씨가 아니라 하우씨였다는 거죠. 다만 이 세어라는 건 민담을 모은 거고, 조만전 같은 경우는 오나라 사람이 지은 조조의 전기이긴 한데, 여하튼 이 내용을 믿는다면 조승이 원래 하우씨이면 그 아들인 조조는 혈통적으로는 조조가 아니라 하후조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조조하고 하우돈은 실질적 사촌간이 되는 거고, 이러면 하우돈 및 하우 가문과 조조가 왜 그렇게 나중에 인생 내내 친밀했는지도 납득이 가는 측면도 있으나 이게 확실한 건 아닙니다. 여튼저튼 정사삼국지 본문은 조승의 정체를 알 수 없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하우씨라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숨긴 거다라는 설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 하우돈 아들하고 조조 딸하고 결혼을 하거든요. 그럼 만일 그 설대로 지금 조조 하우돈이 사촌간이라면 사촌끼리 사돈도 돼버린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진수가 일부러 진실을 누락시킨 거다, 이런 해석이 하나가 있어요. 물론 아니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다시 정사삼국지, 조조 아버지 조승은 관직이 태위까지 올랐다. 상당히 높은 관직까지 오른 건데, 이건 조승이 뭘 잘해서라기보다는 여기 조등이 돈으로 만들어졌던 겁니다. 후한서, 조승은 영제 때 내시에게 뇌물을 주고 서원으로 전 1억만을 보냈기에 관위가 태위에 이르렀다. 양아들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써준 거죠. 조등의 아들 사랑이 각별했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고, 동시에 이 할아버지 조등이라는 사람이 당대에 얼마나 힘있고 권력있는 사람이었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사실 조조야말로 진정한 다이아몬드 수저였어요. 이 양할아버지 조등이 구축한 집안의 거대한 부유함이 나중에 조조에게 굉장한 큰 힘이 됩니다. 따라서 할아버지 대환관 조등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역사인물 조조도 역시 없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다만 이 할아버지 조등은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이 그 조등의 아버지 조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속한서 조절의 이웃사람 중에 돼지를 잃어버린 자가 있었는데, 그 조절의 돼지와 자기가 잃어버린 돼지가 비슷하다며 무턱대고 와서 그냥 가져갔지만 조절은 그와 다투지 않았다. 그 뒤 잃어버렸던 돼지가 스스로 집으로 돌아오자 돼지의 주인은 크게 부끄러워하며 돼지를 조절에게 돌려보냈고, 사죄를 하자 조절은 웃으며 돼지를 받았다. 대단한 대인배고, 또 조등의 집안이 그렇게 권세 있는 집안은 아니었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죠. 그냥 막 밑도 끝도 없이 들어와서 돼지를 가져갔으니까. 사실 이런 걸 보면 그 조절 조등하고 이 조조가 친혈통이 아니라는 게 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조조 같으면 이런 억울한 일 당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성격에. 근데 이 조절은 허허허 이러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그 허허허 조절의 친아들 조등도 인품이 매우 훌륭해서 상당히 어린 나이에 환관이 되는데, 되고 얼마 후 황태자의 독서 보조, 공부 보조하는 임무를 맡게 돼요. 그래서 큰 사랑을 받아서 이후에 출세 가도를 달리게 되죠. 환관 중에서는 거의 최고봉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당대 사회가 그때는 과거제도, 시험으로 관료되고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관직이 추천제였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기득권 카르텔끼리 서로 추천해주면서 나눠먹는 구조였죠. 그 기득권 카르텔에 끼지 못했던 사람은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출세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았죠. 그럼에도 라인, 끈 없이 대출세를 어떻게든 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조등처럼 환관으로 출세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추천제 기득권 카르텔들은 이 환관 같은 부류를 탕류라 부르며 멸시했고 자신들은 청류라고 부르면서 자화자찬했죠. 이쪽 파의 대표적 사람이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원소 같은 사람. 조조도 근본적으로는 당대 기득권들이 멸시하는 탕류였던 거죠. 보시다시피. 이 청류가 탕류를 더더욱 싫어한 게 출세한 환관들이 황제로부터 권력을 할당받아 그걸 매관매직에 이용을 했습니다. 사실 그 할아버지 조등도 그걸로 엄청난 부를 쌓은 거죠. 이 청류들이 관직 추천권이라는 알짜 이익을 탕류들에게 일정 부분 빼앗긴 거니까 기존 주류들이 환관들을 엄청나게 싫어했습니다. 보통 정의감 때문에 환관들이 아부하는 간신배여서 이쪽 청류들이 가열차게 싫어했다고만 알고 계신데요. 그건 깊이 있게 사정을 모르는 거고 진짜 실상은 돈과 이권 문제의 갈등이었던 것이죠. 근데 독특하게도 이 청류들조차도 유독 이 조등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히 호의적이었습니다. 일단 조등이 그 이쪽 명사들을 아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제스처를 취했고 또 나중에 양측이 대립이 붙어서 이쪽에서 청류 인사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조등이 나서서 청류 인사들의 처벌을 경감시키는 구명을 해요. 바로 그러한 중용적 스탠스 때문에 청류들도 환관들은 다 싫지만 그래도 조등이라면 하고 인정을 좀 해주었던 거죠. 나중에 조조가 이쪽 청류 측 인사들과 인생 살면서 크게 경멸받지 않고 손잡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돈은 돈대로 챙기면서도 이쪽하고 사이도 그럭저럭 괜찮게 가져간 할아버지 조등의 뛰어난 정무 감각에 힘입은 바가 크죠. 할아버지 조등이 없었다면 조조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피가 섞이지 않아서인지 이렇게 인품과 중용의 할아버지 조등과는 달리 정사 조조는 어려서 기지와 영특함이 있었고 권모 술수 임기응변의 재주도 뛰어났으나 협기가 있고 놀기를 좋아하여 사람들이 그를 인재로 여기지 않았다. 공부 싫어하고 놀기 좋아했다는 건 유비하고도 좀 비슷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공부 안 하고 놀기 좋아한 조조, 유비 두 인물이 당대 최고 자리에 오는 거니까 우리가 너무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조만전, 조조는 어려서 매를 날리고 개를 달리게 하는 사냥을 좋아했다. 너무 놀기만 좋아하고 무도하여 그의 숙부가 이에 관해 여러 번 아버지 조승에게 말하자 조조는 그것을 몹시도 근심했다. 그 뒤 조조는 길에서 숙부를 만나자 거짓으로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입을 비뚤어지게 했다. 숙부가 이를 괴이하게 여겨 그 이유를 물었다. 조조, 갑자기 심한 풍에 걸렸습니다. 그러자 숙부가 이를 조승에게 고했다. 이에 아버지 조승이 놀라 경악하여 조조를 불렀는데 조조의 입모양이 예전과 같을 뿐이었다. 이에 조승이 물었다. 네 숙부가 말하기를 네가 풍에 걸렸다고 하는데 이미 나온 것이냐? 조조, 저는 풍에 걸린 적이 없습니다. 숙부께서 저를 좋아하지 않으시니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어 저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를 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에 조승은 그 후부터 조조에 대해 고하는 숙부의 말을 믿지 않게 되었고 조조는 마음 놓고 제멋대로 놀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놀기만 좋아하여 당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줬지만 오직 양국의 교현과 남양의 하옥만이 그를 남다른 인물로 여겼다. 태위 교현은 세상에 널리 이름이 알려진 인물인데 조조를 보고는 남달리 여기며 말했다. 내가 천하의 명사들을 많이 보았으나 그대 조조 같은 사람은 본 적이 없소. 나는 이미 늙었으니 내 처자를 부탁하오. 천하가 장차 어지러워지면 일세의 재주가 아니면 이를 구제할 수 없을 것이니 능히 천하를 평안케 하는 것은 그대 조조에게 달려있소. 이로 말미암아 조조의 명성이 더욱 퍼져나가게 되었다. 사람들이 다 무시해도 유독 훌륭했던 교연만은 알아봐 주었다. 원래 뛰어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뛰어난 사람은 오직 뛰어난 사람에게만 인정받는 것이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의 숫자가 적다는 것에 전혀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건 인정해주는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누구한테 인정받느냐 하는 것이다.
세어, 교연은 조조에게 이렇게 추천했다. 그대는 아직 명성을 크게 얻지 못했으니 허소와 교류하도록 하시오. 이 허소란 사람이 당대의 인물평으로 아주 알아주던 사람이었는데요. 말씀드렸듯 당대에는 과거시험 제도가 없었고 추천제였기 때문에 유명한 명사에게 훌륭하다는 인물평을 듣는 게 요즘 말로 하면 스펙이 되는 거죠. 조조 너 정말 뛰어난데 아직 명성, 스펙이 없으니 허소한테 가서 그 스펙을 더 쌓아라. 이런 추천을 해준 거예요. 이후 조조는 허소를 찾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 허소가 조조에게 어떤 인물평을 해주었는가는 두 가지 버전이 서로 다른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꽤 극과 극입니다. 후한서, 허소, 조조 그대는 청평한 시기에는 간적일 것이요 난세에는 영웅이 될 것이요. 손성의 이동자보, 허소, 조조 그대는 치세의 능신이고 난세의 간웅이요. 양쪽 기술이 전혀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이동자보 내용이 소설 삼국지 연의에 그대로 채택이 된 거예요. 이동자보 연의는 삼국지 시대 같은 난세의 조조는 간사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하고 있는 건데 후한선 그게 아니고 정반대로 오히려 그 난세, 삼국지 시대 같은 시대에는 조조가 시대를 구할 영웅이 될 것이다 라고 평하고 있었다는 거죠. 일단 기록이 되고 있는 서적의 권위 자체는 비교가 안 됩니다. 후한선은 정사 중 하나이고요. 제대로 역사적 관점으로 본다면 따라서 당연히 이쪽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시선이 많습니다. 즉 평범한 시대였다면 간적이 되었을 것이나 삼국지 시대 같은 대난세에는 조조 당신은 영웅이 될 것이요. 이렇게 평했던 것이 맞는 게 아니겠느냐. 근데 조조라는 사람 인간성 자체는 동일한데 왜 평화 때는 간적이 되고 난세 때는 영웅이 되는가? 이 난세를 구하는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착함만 가지고는 안 되고 간사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걸 역설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한 사람이 영웅이 되냐 아니냐는 그 사람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시대가 어떤 인물을 원하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고 그 간사함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간사함이 영웅적 행위가 될 수 있다. 악인을 물리치기 위한 간사함은 정의가 될 수 있다. 착한 게 좋다? 악인에게 착하게 해줘서 그를 더 날뛰게 만들면 그 착함은 곧 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간사하냐 착하냐, 즉 행위의 성격이 아니라 그 행위의 대상, 행위를 누구에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무조건 선하게 혹은 무조건 간사하게만 할 것이 아니라 선인에게는 선하게, 악인에게는 간교하게 이렇게 사람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정의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 유비 일대기 할 때도 한 얘기입니다만 사실 조조와 유비의 일생이 다른 듯 하지만 매우 다르죠. 다르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 둘은 상당한 공통점이 있기도 합니다. 조조가 이렇게 인물평, 스펙을 얻기 위해 돌아다닌 건 단지 관직을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관직이야 집에 돈이 워낙 많으니까 돈 써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오직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 조조는 본인은 탕류지만 이쪽 청류 쪽 세계로 들어가 끼고 싶어 했어요. 인물평 수집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죠. 그런데 손성의 이동자보에는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조조가 일찍이 중상시 장량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가 장량에게 발각되었다. 이 장량은 다들 아시듯 당대 황간의 최고 권력자였는데 조조가 그 집에 몰래 무단 침입했다는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남의 집에 왜 몰래 들어갔는지 이유는 나와 있질 않은데요. 하물며 당대 엄청난 실세의 집에 발각되었다 라고 나온 걸로 봐서 몰래 가서 무슨 이상한 일을 한 것 같아요. 이상한 일을 하러 간 거니까 몰래 들어갔겠죠. 그러자 들킨 조조는 뜰에서 수국을 휘두르다 담을 넘어 달아났다. 조조의 무예가 남들보다 뛰어나니 다른 이들이 조조를 해칠 수 없었다. 이 조조의 무력이 강했다라고 보는 근거 중 하나죠. 근데 무력도 무력인데 당대 대권력자 장량집에 멋대로 들어가서 뭔가 이상한 일을 하려 했다는 게 굉장히 의아한 대목이죠. 근데 사료를 보다 보면 그 힌트가 될 만한 내용들이 나와요. 조조는 약관 20세에 이러한 관직을 얻습니다. 조조는 20세에 효령으로 천거되어 낭이 되고 낭양 북부위에 제수되었다가 현령으로 승진했고 도부로 불려와 을랑에 임명되었다. 조만전, 조조가 처음 북부위에 관청으로 들어갔을 때 네 문을 수리했다. 5가지 색깔의 봉을 만들어 문의 좌우에 각각 10매씩 걸어두고 규정을 위반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권세가 있건 없건 모조리 봉으로 때려 죽였다. 몇 달이 지난 후 당시
황제이던 영제가 총애하던 소왕문 건석의 숙부가 밤에 나다니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건석은 환관이죠. 조조는 그 역시도 가차없이 죽였다. 이후 멋대로 나다니는 사람이 없어졌고 수도 안에서 규정을 위반하는 이가 모두 사라졌다. 이에 당시 황제의 측근들 중에 조조를 미워하는 이들이 매우 많아졌으나 감히 조조를 해칠 수 없었다. 반대로 조조를 크게 칭찬하고 천거하는 사람들도 생겨난 바 조조는 승진하여 현령에 임명될 수 있었다. 보통 이걸 조조의 강직함, 원리 원칙주의 이렇게 겉으로만 보고 퉁치고 넘어가는데, 왜 하필 죽였던 권력자의 친척이 환관인 권석의 친척이냐? 내가 비록 환관의 손자이긴 하지만 환관 세력, 탕류 세력만 감싸고 될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기존 주류였던 청류들이여,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받아들여 다오, 이러한 정치적 신호였을 개연성이 있죠. 충분히 그런 걸 다 계산하면서 움직일 사람이죠. 조조는. 조조가 워낙 예측력이 뛰어난 사람이니까 본인이 환관 손자여도 환관 천하 그 세상이 얼마 못 갈 거다라고 내다봤던 것 같아요. 추후 조조는 동군 태수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고 병을 칭하며 향리로 되돌아갔다. 이때 권신들이 조정을 오르지 하고 전횡하자 조조가 도를 위배한 지 용납할 수 없어 여러 차례 거역했다. 집안이 화를 입을까 두려워 마침내 수기로 남겨주길 청했다. 을랑에 임명되었으나 늘 질병을 칭탁하고 번번이 향리로 돌아간다고 했다. 성 밖에 집을 짓고 봄 여름에는 책을 읽고 가을 겨울에는 사냥 다니며 스스로 즐겼다. 환관들 세상에서 출세길 밟으면 나중에 그게 내 커리어에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으니 차라리 지금은 조용하게 자중하자, 이런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눈앞에 당장 이익이라고 그걸 덥석덥석 먹어버리면 나중에 엄청난 손해로 되돌아온다, 이런 걸 내다봤던 것이죠. 역사를 보면 사실 이런 걸 배워야 하는 겁니다. 뭐 맨날 딸딸 암기나 할 게 아니고. 암기하고 요새는 뭐 검색하면 1초면 다 나오는 건데요. 그리고 이후 이런 일이 일어나요. 정사, 얼마 후 기주자사 왕분, 남양의 허유 등이 호걸들과 연결하여 현 황제인 영제를 폐위하고 다른 사람을 황제로 세울 계획을 꾸미고 이를 조조에게도 알려 동참을 권유했다. 지금 정권을 뒤엎는 정변 참여 제안이 온 거죠. 이게 그 환관 좋아하는 영제를 내쫓고 환관 정권을 뒤집어 엎자, 이런 거였습니다. 구조춘추, 진일, 양해 등이 회합했다. 양해가 말하길 전문을 보니 환관들에게 이롭지 못하오. 환관들은 실로 멸족될 것이오. 왕분, 만약 그러하다면 나 왕분 그 환관들을 쓸어 없애길 원하오. 라하고는 허유 등과 더 결탁했다. 황제 영제가 북쪽으로 순행 나가려 하자 왕부는 이를 틈탄 안을 꾸몄다. 그리하여 왕부는 흑산적이 군현들을 공격해 약탈하니 군사를 일으키도록 해달라고 청했다. 그런데 때마침 북방에 붉은 기운이 있어 동서로 하늘에 널리 퍼졌다. 그러자 또 다른 신하가 황제에게 간하길, 하늘에 이런 기운이 들이올 때는 응당 무언가 음모나 변고가 있을 조짐입니다. 결코 북행하셔서는 안 됩니다. 라 하였다. 그렇게 하자 황제가 가는 것을 그만두었다. 그리고 왕분에게 명해 소집한 군사들을 파괴하고 갑자기 왕분에게 들어오라고 소환령을 내렸다. 그 소환령을 듣고 왕분은 자결하였다. 정사, 조조는 왕분의 참여 제안을 이전에 거절했어서 안전을 보존할 수 있었다. 이 황제인 영제가 붕어하였다. 세상을 떴다. 그러자 태자가 즉위하고 하태후가 조정의 일을 맡았다. 하태후의 오빠인 하진은 원서와 함께 환관들을 멸할 것을 모의했으나 태후가 그걸 들어주지 않았다. 이에 하진이 동탁 등을 불러 태후를 위협하려 했다. 뭔 얘기냐면 그 태후가 환관 처결을 허락 안 해주니까 흑산적이 난리 일으킨다는 핑계로 변경의 유력 장수 등을 불러들여서 난리를 진압하는 척하면서 흑산적하고 환관이 내통하고 있다는 이유로 환관도 처결하고 불러들인 변경 장수 등으로 흑산적까지도 멸하는 일거양득을 노려보겠다는 원서의 희한하면서도 거대한 계책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설명드린 적 있죠? 위서, 조조가 이 이야기를 듣고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환관들은 원래 예로부터 쭉 있어왔던 것이었다. 그게 지금은 다만 황제가 부당하게 많은 권력을 내어주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그 죄를 다스린다면 우두머리 몇만 처벌하면 될 터인데 뭐 하려고 복잡스럽게 바깥의 장수를 부른단 말인가. 우두머리 몇만 없애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없애려고 하면 그 일은 필시 크게 드러나고 말터. 나는 저 계획이
실패할 것이 뻔히 보이는구나. 결국 하진은 환관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동탁이 도착하자 황제를 폐위하여 새 황제 헌제를 세워 수도에 큰 혼란이 일어났다. 권력을 잡게 된 동탁은 조조를 호귀교위로 삼고 국가대사를 함께 의논하려고 하였다. 이 동탁의 제안에 대한 조조의 답은 조조는 지금은 동탁이 권력을 잡았으나 결국은 패망할 것이라 여겼다. 이에 성과 이름을 바꾸고 새끼를 따라 동쪽으로 돌아갔다. 동탁의 스카우트 제안을 거절하고 되려 도망을 선택한 거죠. 소설 삼국지 연의에서는 이때 조조가 동탁을 암살하려 했다가 거울에 비춰져서 실패하고 도망간 걸로 나오는데 모조리 허구 창작입니다. 그런 일은 없었고 그냥 바로 도망갔습니다. 이후 조조는 도주하다가 옛 친구인 여백사를 방문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여백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기존의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것은 이러한 삼국지 연의 버전인데요. 조조가 도망가다가 일단 진궁한테 붙잡혔는데 진궁은 되려 풀어주면서 이후 조조하고 같이 동행하게 되죠. 그 이후 둘이 여백사한테 가니 아버지 조승의 의형제였던 여백사가 크게 환영해주고 자기 가족들에게는 돼지 잡으라고 시키고 자신은 더 잔치할 추가적 먹을 것 등을 사러 마을로 가죠. 근데 밤중에 조조 진궁이 여백사 가족들이 묶어서 한 방에 찌르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니 우리를 배신하고 해치려나 보다 해서 역으로 급습해가지고 여백사 가족들을 다 참살했는데 살펴보니 돼지가 묶여 있었다. 실수를 직감한 그들은 그래서 황급히 길을 떠나는데 가는 길에 먹을 것 사가지고 돌아오는 여백사를 만나게 되죠. 결국 조조는 여백사 마저 죽입니다. 그의 진궁이 이유를 물으니 여백사가 돌아가서 가족들이 죽은 것을 보면 반드시 원한을 품어 고발할 것이니 죽였던 것이오 라고 하죠. 이에 경악한 진궁이 자는 조조를 없애려고 하지만 끝내 결행하지 못하고 혼자만 떠나게 된다. 이런 스토리인데요. 엄청난 허구 창작이 많이 섞인 거고 실제 기록은 어떠하냐? 일단 여백사를 만난 건 맞아요. 정사삼국지 주석본에는 3가지 버전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먼저 위서. 조조는 동탁이 필시 패망할 것이라 여겨 끝내 취임하지 않고 달아났다. 이후 옛 친구인 여백사 집을 방문했다. 당시 여백사는 집에 없었고 여백사 아들이 거기 있었는데 여백사 아들은 빈객들과 함께 조조를 겁박하여 조조의 말과 재물을 빼앗으려 하였다. 이에 조조가 칼로 쳐 여러 명을 참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은 여백사 아들이 오히려 조조를 선제 공격했다는 거죠. 조조의 말과 돈을 빼앗기 위해. 그래서 조조가 반격을 한 거고 이거라면 조조는 정당방위죠. 이 위서 내용이라면 조조는 잘못이 전혀 없습니다. 만일 이게 실체적 진실이라면 그 오랜 세월 냉혹하게 여백사를 죽인 잔항부도 조조라는 사람들이 가졌던 이미지는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억울한 누명이었던 거죠. 근데 정사삼국지 주석에 이 이야기만 달려있는 건 또 아니에요. 세어 조조가 여백사를 방문했는데 여백사는 출행 중이었고 5 아들이 모두 집에 있어서 손님 맞을 준비를 하였다. 그런데 조조는 스스로 동탁을 저버린 일로 손님 맞을 준비를 자신을 제거하려는 해치려는 준비로 의심하여 밤중에 손수 칼을 휘둘러 8명을 죽이고 떠났다. 선성의 잡기. 조조는 식기 소리를 듣고 이를 자신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생각해 밤중에 그들을 죽였다. 그 뒤 자신이 실수로 오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조조는 구슬프고 처량하게 말하길 내가 남을 저버릴지언정 남이 나를 저버리게 하진 않겠다. 라 하고는 길을 떠났다. 3가지가 나와 있는 거죠. 요걸 이제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그 세어하고 손성의 잡기는 지금 삼국지 연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거하고 비슷한 플롯이죠. 다만 돌아오는 여백사 마저 죽였다는 건 연의에 있는 거고 세어랑 잡기는 없어요. 즉 그건 연의만의 창작인 건데 사실 이게 그 큰 차이거든요. 이 세어하고 잡기 내용도 비록 조조가 여백사 가족을 해친 건 맞지만 그 동기는 오해죠. 그러니까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오해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근데 연의에서 돌아오는 여백사마저 죽인 건 이건 오해가 아니라 고의죠. 고발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러 해친 거니까. 이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하지만 그 세어 잡기조차도 여백사마저 여백사까지 해쳤다는 그런 엄청 냉혹한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조조하면 진짜 소름 돋았던 건 그 여백사 가족을 오해해서 죽인 것보다도 돌아오는 길에 여백사마저 고발 막으려고 일부러 추가로 고의로 더 죽이는 조조의 그 모습이었던 건데, 그런 내용은 세화와 잡기에조차도 없었다는 겁니다. 즉 순전히 조조를 극한의 처절한 냉혈한으로 만들려는 삼국지연이 엄청난 허구 창작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세월라는 것도 역사서가 아니에요. 이게 민담 모음집이거든요. 반면에 위서 같은 경우는 사서인데 여기선 철저히 조조의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백사 아들이 돈 뺏으려고 선제 공격한 거니까 조조는 잘못이 없죠. 조조가 여백사 아들보다 무예가 뛰어났던 것밖에 없는 건데, 설령 보다 권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위서를 굳이 안 믿고 그건 조조 친화적으로 썼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세워나 잡기 내용을 진짜라고 믿는다고 쳐도 돌아오는 여백사마저 일부러 고의로 참사라는 그런 행위까지는 조조는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삼국지 연의만의 독창적 허구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여백사가 조조 아버지의 의형제라는 거, 이것도 근거 없는 허구입니다. 원래는 그냥 조조 지인이라고만 되어 있었죠. 중간에 만나서 진궁이랑 같이 갔다는 거, 이것도 허구입니다. 그리고 조조가 나중에 입막음으로 일부러 고의로 여백사마저 추가로 더 죽였다. 이게 제일 터무니없는 결정적 허구죠. 그런 일 없었어요. 어느 기록에서도. 즉 조조는 여백사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이 1번 아버지의 의형제였다는 허구를 넣은 거는 3번 여백사 해치는 허구를 더더욱 증폭시키는, 즉 조조를 더더욱 처절한 악당으로 만들기 위한 기폭장치인 거죠. 물론 여백사 가족을 없앴다는 내용은 있는데 그 동기는 오해 아니면 여기선 정당방위였다는 거고, 특히 이것들 중 가장 제대로 된 사서라고 할 수 있는 위서 내용이 맞다면 조조는 애초에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정당방위. 삼국지 연의는 조조를 어떻게든 억지로 천하대악당으로 만들기 위해 참으로 다채롭고 놀라운 상상력을 발휘했던 것이다. 저 세상의 조조가 이걸 알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야, 내가 살면서 착한 일만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었다 내가. 이렇게 우리한테 하소연을 하고 싶게 했지요. 오늘 제 영상은 조조의 한을 풀어주는 영상이 된다. 이어지는 실제 사서 기록 계속 봅시다. 정사, 조조는 동탁의 관직 제안을 거절한 후 성과 이름을 바꾸고 새끼를 따라 동쪽으로 돌아가던 와중에 하남군 중모현을 지나다가 지역 관리의 의심을 받아 붙잡혀 현으로 보내졌다. 세어, 중모에서 조조를 도망자로 의심하여 조조는 현에 구금되었다. 이때 관원들이 이미 조조를 잡아오라는 동탁의 글을 받아보았으나 잡혀온 사람이 조조인 것을 알아보는 건 오직 공조뿐이었다. 그는 세상이 바야흐로 어지러워지는데 천하의 준거를 구금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현령에게 아뢰어 조조를 풀어주었다. 정사, 관리 중에 몰래 조조를 알아보는 이가 있자 그에게 청하여 조조는 풀려났다. 이 일화 때문에 그 중간의 연의에서 진궁이 풀어주는 스토리도 들어가게 되었던 건데, 사실 그때 조조를 풀어준 사람이 진궁이란 이야기는 없는 거죠. 여튼 이렇게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된 조조는 마침내 동탁이 태우와 홍롱왕을 죽였다. 조조가 진류에 도착해 집안 재산을 풀어 의병을 모아 장차 동탁을 없애고자 하였다. 이 다이아몬드 수저 조조 집안의 재력이 보이는 부분이죠. 이에 189년 12월 조조가 처음으로 군사를 일으키게 되었다. 근데 본인 집안 재산뿐 아니고 유비처럼 투자를 유치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병력이 5천이 되었다. 그리고는 드디어 각지의 반동탁 연합군이 태동합니다. 정사, 190년 정월, 원술, 한복, 유대, 공주, 포신 등등 군사를 일으켰는데 그 무리가 각각 수만에 이르렀고 원소를 추대 맹주로 삼았다. 조조는 분무장군직을 대행했다. 2월, 동탁은 반동탁 연합군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황제를 옮겨 장안에 도읍했다. 동탁은 낙양에 남아 주둔하며 궁시를 불태웠다. 이때 원소는 한해, 장망유대, 교모는 여기에, 원술은 여기에, 한복은 여기에 있었다. 근데 동탁군이 강하여 원소 등은 감히 앞장서서 진군하지 못했다. 이게 지금 말이 좋아 반동탁 연합군이지 동탁 무서워서 서로 눈치만 보며 그 누구도 앞으로 좀처럼 나서려 하지 않았다는 기록이에요. 괜히 앞에 나서서 나만 손해보기 싫다 이런 거죠. 온갖 폼은 있는 대로 다 잡았지만 막상 나설 때는 몸을 철저히 사리는
군웅들. 군웅들의 이 한심한 모습에 조조는 분통을 터뜨립니다. 조조, 우리가 의병을 일으킨 것은 동탁의 악행을 징벌하고자 한 것이 아니오. 하여 이렇게 많은 대군이 모였는데 제군들은 어찌 이리 의심들만 하시는 거요. 만약 동탁이 우리가 봉기했다는 것을 듣고 장안과 낙양의 험고함에 기대어 동쪽으로 향해 천하에 임했다면 좋게 근심거리가 되었을 것이오. 그러나 이제 궁시를 불태우고 천자를 겁박해 천도를 하여 진동하며 돌아갈 곳을 모르니 이는 하늘이 그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오. 그 조조는 동탁이 장안으로 천도하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게 대실책이었다고 보는 거죠. 이게 중간에 몰락한 사람과 끝내 이긴 사람의 차이인가? 이에 한 번의 싸움으로 천하를 평정할 수 있으니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오. 그리고는 조조는 직접 군을 이끌고 서쪽으로 진군하여 하남군 성고현을 점거하려 했다. 장막이 장수 위자에게 군사를 내주어 조조 뒤를 따르게 했다. 그나마 장막은 좀 도와줬던 거죠. 조조가 이 장막을 굉장히 각별하게 생각해요. 근데 장막이 나중에 조조한테 또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데 그건 좀 뒤에 얘기고, 이후 조조는 변수에 도착해 동탁 장수 서영과 조우하여 싸웠으나 불리하여 조조 군사 중 죽거나 다친 사졸들이 매우 많았다. 조조는 날아온 화살에 맞았고 타고 있던 말이 상처를 입었는데 조홍이 조조에게 말을 주어 밤중에 달아날 수 있었다. 서영은 조조가 이끄는 군사가 적은데도 온종일 사력을 다해 힘써 싸우는 것을 보고 산조현은 쉽게 공략할 수 없다고 여겨 또한 군을 이끌고 돌아갔다. 조조가 산조현에 도착했는데 모인 반동탁 연합군의 군사가 10여 만에 이르렀으나 날마다 흥청망청 성대한 주연을 베풀기는 할 뿐 진격하려 하지 않았다. 조조가 이를 질책하며 계책을 제시했다. 제군들은 내 계책을 들어보시오. 바레테수 원소는 한해 군사를 이끌고 맹진에 임하게 하고 산조의 제장들은 성고를 지키며 원술 장군은 남양 군사를 이끌고 무관으로 들어가서 장안 근방을 뒤흔드는 것이오. 이렇게 우리가 천하의 형세를 과시하며 순으로 역을 토벌한다면 가히 동탁을 평정할 수 있어. 지금 군사가 의로 일어났으나 의심을 품은 채 진격하지 않아 천하의 바람을 저버리고 있으니 제군들은 이를 수치스럽게 여겨야 할 일이오. 그러나 제장들은 이 계책을 따르지 않았다. 너는 뭐 떠들든 말든. 조조가 장쾌한 전략을 제시했지만 몸을 사리며 철저히 눈치만 보고 흥청망청 거리기나 했던 반동탁 군웅들이었던 거죠. 말이 좋아 정의의 반동탁 연합이지 그저 눈치 보다가 적당히 이익 보이면 거기에 숟가락만 싹 얹으려고 했던 이들의 집합이었던 것이다. 조조 및 몇몇 소수를 제외하고는. 결국 조조는 사람들이 말을 듣지도 않고 자신이 가진 병력도 적은지라 하우돈 등과 함께 양주로 가서 모병을 했다. 이런 사람들이 군사 4천을 조조에게 주었다. 이 4천 얻어서 좀 좋아지는 듯 싶었는데 여기서 또 이변이 일어나요. 돌아오는 길에 예주 패국에 당도하자 조조 병사들 다수가 모반했다. 뭔가 불만이 있었던 것이죠. 위서 군사들이 모반하여 밤중에 조조의 장막을 불태웠다. 이 조조 병사들이 조조를 직접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찾아온 대위기. 뭔가 보급, 식량 같은 게 부족했거나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닐까 싶은데 이에 조조가 손수 검으로 수십 명을 죽였고 나머지가 모두 폐하에 흩어지자 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아까 장량집에 난입했을 때와 함께 조조의 엄청난 무력을 증빙하는 또 하나의 내용이다. 이렇게도 많이 이야기되는 부분인데요. 이거 직접 수십 명을 쓰러뜨렸다. 사실이라면 대단한 무력이죠. 결국 정리는 되었는데 끝내 모반하지 않고 남은 자는 500여 명이었다. 패국 건평의 일로 다시 군사 1000여 명을 모으고 진군하여 한해에 주둔했다. 191년 흑산적 우독, 백요 등 10여만 무리가 연주 동군을 침략했다. 당시 동군 태수였던 왕괭이 이를 막지 못하자 조조가 군을 이끌고 동군으로 들어가 백요를 격파했다. 이후 원소가 표를 올려 조조를 후임 동군 태수로 삼았다. 192년 봄 흑산적 우독이 또 공격을 오자 조조가 산으로 들어가 우독의 본령을 공격했다. 조조의 제장들은 모두 흑산적으로부터 공격받는 지역을 먼저 구원부터 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조조는 이렇게 말했다. 과거 명장 손비는 조나라를 구하기 위해 오히려 위나라를 공격했소. 우리가 자기들 본거지로 간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들은 군을 물릴 테니 공격받는 지역의 구원은 저절로 달성될 것이며
설사 돌아오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빈 그들 본거지를 손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니 그렇게 되면 어차피 저들의 공격도 쉽게 진행되지 못할 거요. 과연 우독은 공격하던 걸 포기하고 되돌아오니 조조는 이를 요격하여 대파하였다. 그 자리 잡고 있는 적을 공격하는 건 불리하고 적이 허겁지겁 이동해 오도록 만든 다음에 우리가 자리 잡고 있다가 요격하는 것이 병법의 정석 중 하나이죠. 병법에 능통했던 조조의 한 단면입니다. 이후 청주 황건 무리들 100만여 명이 연주로 들어왔다. 들어온 황건 무리들은 연주 임성국의 국상 정수를 죽이고 진로를 돌려 연주 동평국으로 들어왔다. 이에 연주자서 유대가 이를 공격하려 하자 제북상 포신이 간언했다. 지금 적의 무리가 100만이라 백성들은 모두 두려워 떨고 병졸들은 투지가 없으니 대적하는 것은 몹시도 어렵습니다. 무리들이 서로 뒤따르는 것을 살펴보건대 그들 군에 치중이 없고 오로지 약탈로 물자를 조달하니 차라리 아군 군사들이 힘을 비축하여 먼저 굳게 지키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끌면 터전과 물자가 부족한 저들의 세력이 필시 흩어질 것이니 그때를 노려 정예병으로 요해지를 점거한 후 들이친다면 가히 격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는 포신의 이 조언을 듣지 않고 공격을 감행했다. 그리고 유대는 황건들에게 죽었다. 세어, 연주자사 유대가 죽고 난 후 진궁이 조조에게 말했다. 지금 유대가 죽었으니 이 주의 주인이 없어졌습니다. 저 진궁이 가서 주 사람들을 설득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후 조조 태수님께서는 뒤이어 와서 연주목에 오르시어 천하를 거두는데 바탕으로 삼으십시오. 이후 진궁은 여러 유력 인사들을 방문하고 포신에게도 찾아갔다. 지금 천하가 분열되었는데 이 연주에 이렇게 주인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군태수 조조님께서는 세상을 바로잡을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다 같이 그분을 받아들여 연주 목으로 세운다면 실로 백성들이 평안해지게 될 것입니다. 포신 등 사람들은 이 말을 옳다 여겼다. 정사, 이에 포신은 주의 관리 만잠 등과 함께 동군으로 가서 조조를 맞이해 연주목을 겸하게 했다. 포신은 황건을 당장 물리쳐야 한다는 니즈가 있으니까 진궁이 그 니즈를 잘 이용해서 조조를 연주목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조조 입장에서도 진궁의 로비 활약이 정말 고마운 거고 이 진궁이 실제 사서에서 보면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이 참 뛰어나요. 근데 진궁의 그 설득 능력이 나중에 조조에게 엄청난 독이 되는 때가 또 오죠. 이후 조조는 진병하여 포신과 함께 동쪽에서 황건을 공격했다. 위서 조조가 보기 천여 명을 이끌고 전장을 시찰하다가 갑자기 나타난 적군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적의 기세가 강하여 불리하니 천여 명 조조군 중 수백 명이 전사하였다. 조조는 병을 이끌고 물러났고 적은 전진했다. 황건은 도적이 된 지 오래고 여러 차례 승세를 탔었으므로 병사들이 모두 정예하고 사나웠다. 반면 조조의 군사들은 경험 많은 병사가 적고 신병들은 제대로 훈련받지 못했기에 전군이 모두 황건을 두려워했다. 이에 조조가 갑옷과 투구를 쓰고 친히 장병들을 순시하며 잘하면 상을 주고 군령을 어기면 벌을 주겠다는 기준을 분명히 하니 이에 군사들이 다시 기세를 떨칠 수 있게 되었다. 기세를 살려 조조군이 반격하자 황건 무리들이 꺾여 물러났다. 그러자 적이 조조에게 서신을 보내 이렇게 말했다. 조조, 그대는 예전에는 도를 아는 듯 보였는데 지금은 다시 올바르지 않은 길로 미혹된 모양이구려. 한나라의 운수가 이미 당하고 황가가 설 것이니 하늘의 대우는 그대 조조의 재능과 역량으로 감히 감당할 수 있는 바가 아닐 것이오. 조조는 이 서신을 읽고 몹시 화를 내며 이런 계책을 썼다. 적군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듯 하며 그쪽에 복병을 두었는데 결국 싸울 때마다 황건 다수 병력이 번번이 패하고 포로로 잡히니 적들은 결국 퇴주하게 되었다. 그러나 함께 싸웠던 포신은 전사했다. 사람들은 나무를 깎아 포신의 형상처럼 만들어 제사를 지내고 곡을 했다. 이후 조조는 황건을 추격해 포신이 다스리던 제북에 다다르자 결국 황건들이 조조에게 항복을 청했다. 그해 겨울 항복해온 병졸 30여만과 남녀 100여만 명 중에서 정예한 자를 거두어 청주병이라 불렀다. 그 유명한 조조의 청주병이 이렇게 탄생하게 된 거죠.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후 원소와 원술의 틈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 원소와 원술은 방동탁 대연합군을 만들 때도 그 양대 거두였죠. 여타 군벌들도 결국 그 친원소파, 친원술파로 나뉘게 되는데요. 조조는 이때는 친원소파였습니다. 이 반면에 공손찬 같은 사람들이 친원술파였죠.
이에 원술은 원소를 압박하기 위해 공손찬에게 도움을 청했다. 공손찬은 유비를 고당해 선경을 평원해 도겸을 발간해 주둔하게 하여 원소를 핍박했다. 그러나 조조가 원소와 만나 이들을 공격해 모두 격파했다. 이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조조와 이 사람의 악연이 시작되는데, 그는 바로 도겸 그리고 유비와의 처절하고도 질긴 악연이 여기서 파생되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후 조조가 서주에서 행하게 되는 그 충격적인 일들의 근원적 시작도 바로 여기인데요. 이후에 이어지는 조조의 실제 이야기들 다음 편에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